눈 내리는 겨울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빌라촌 골목길,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한 배달 기사가 얼어붙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괜찮으세요? 그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29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는 묵묵히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삶을 기억해 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8시 43분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7번지 고급 빌라가 즐비한 그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3층짜리 단독 빌라들 창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저녁 시간, 그 거리 한복판에서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쾅!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요한 거리를 찢었습니다. 플라스틱 배달 가방이 깨지는 소리,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배달 가방이 도로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짜장면 2그릇, 탕수육 콜라, 검은 짜장 소스가 하얀 눈 위로 흩어졌습니다. 강태수 53세. 그는 도로 위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색 배달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선명했을 남색, 이제는 퇴색해서 회색빛. 등 부분에는 배달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글씨였을 텐데 이제는 거의 지워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퍼 곳곳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짜장 소스 얼룩, 왼쪽 소매에 케첩 얼룩, 오른쪽 소매에 기름때, 아무리 세탁해도 빠지지 않는 7년간의 흔적. 무릎 부분은 3번이나 기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서툴렀습니다. 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태수 자신이 직접 꿰맨 것이었습니다. 새 점퍼를 살 돈이 없어서 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바지, 밑단이 헤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헬멧은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흰색 헬멧이었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 표면에는 크고 작은 긁힌 자국.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장갑은 반쯤 헤어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배달 장갑. 손바닥 부분이 구멍 나서 속살이 보였습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얼굴. 53세. 하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친 주름, 이마에는 깊은 세로 주름이 5개, 눈가에는 가느다란 주름이 거미줄처럼,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7년간 오토바이 핸들을 쥔 손, 검게 그을린 손등,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 겨울철 동상으로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와 눈이 섞여서 축축하게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다친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 엎질러졌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습관적으로 왼손 엄지손톱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입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 23,300원. 누군가에겐 그저 한 끼 식사값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겐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커피 2잔 값. 하지만 태수에게는 달랐습니다. 한 건당 배달료 2,850원. 80번째 배달이었으니 지금까지 22만 8천 원을 벌었습니다. 2만 3천 원이면 8건을 더 달려야 하는 돈. 하루 목표는 100건. 거기서 빼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나한테 청구하겠지. 태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게 사장은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배달앱 별점 4.9점 이상 유지 집착. 리뷰 하나하나 확인. 클레임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배달 기사 탓. 음식 엎지르면 배달비는 물론이고 음식값까지 내가 물어. 지난달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배달앱에 사고 접수되면 페널티로 일주일 배달 정지가 됩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고객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띠리리리.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사과하지?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9세 강수아. 내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작게 할게. 일주일 전 딸이 한 말. 하객도 적게 부르고 예식도 간단하게 할게.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래 결혼을 미뤄왔는지.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눈발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아빠가 무능해서 29년 동안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생일 케이크도 제때 못 사줬고 예쁜 옷도 못 사줬고 이번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는 음식도 제대로 못 나르고. 태수는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태수는 그 사진을 매일 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빌라의 검은색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열리는 소리. 윙.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 178cm 정도. 균형 잡힌 체격. 운동으로 다져진 몸.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갈색 가죽 구두.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만하지 않은 따뜻한 눈빛.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 높은 콧날. 도톰한 입술. 주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관리를 잘한 피부. 태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 사람이 주문한 손님인가? 태수와 그 남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 태수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그 남자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어딜 일어나려고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태수를 천천히 길가에 앉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그리고는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수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이거라도 걸치고 계세요. 떨고 계시잖아요. 코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고급스러운 향기가 태수를 감쌌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이런 비싼 옷을 제가 어떻게... 태수는 코트를 벗으려 했습니다. 더러운 배달복에 이런 고급 코트라니. 하지만 그 남자가 태수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옷은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남자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50대 중반,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차분하지만 따뜻한 눈빛, 입가에는 얕은 미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그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눈빛. 하지만 태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응급약 좀 가져올게요. 그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거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태수는 어깨에 걸쳐진 코트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따뜻한 온기,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코트 안감에서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단 안감. 왜 이렇게 친절하지?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년간 배달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친절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놔두세요. 메시지.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을 열어도 빨리요. 한마디. 음식 받고 문 닫기. 욕을 먹은 적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음식이 식었잖아. 별점 1점 줄 거야. 다시는 시키지 마. 하지만 친절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달 기사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음식만 나르는 기계. 얼굴도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응급약을 가지러 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구급상자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있는 구급상자, 은색 보온병.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생강차 냄새가 났습니다. 그 남자는 뚜껑에 차를 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게, 그리고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손, 7년간 겨울 배달로 동상 걸린 손, 따뜻한 차 한 잔이 손바닥을 녹였습니다. 태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생강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도를 따라 위까지,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그 남자는 태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거즈에 묻혀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태수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소독약이 따끔거렸습니다. 상처에 스며들어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그 남자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상처를 닦고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감고 반창고를 붙이는 동작, 마치 의사처럼 수천 번 해본 듯한 손놀림. 손님,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 순간 태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사, 네.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 남자는 태수의 무릎 상처도 치료했습니다.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찢어진 바지, 피 묻은 무릎, 소독약으로 닦았습니다. 연고를 발랐습니다. 거즈로 감았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남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는 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사람이 다치면 치료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 일을 하세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얼어붙은 도로에서 목숨 걸고 달리면서까지 아저씨가 지키고 싶은 게 뭐냐는 겁니다. 태수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수는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제 딸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년 3월 23일에 결혼을 합니다. 29년 전 제가 24살에 아빠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9년간 딸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제때 못 사줬고 수학여행도 못 보냈고 예쁜 옷도 못 사줬어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 학원도 우리 딸은 못 갔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딸은 놀이공원도 못 가봤어요.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로서 그 순간 그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창고를 붙이던 손,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태수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태수는 또다시 습관적으로 왼손 엄지 손톱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년 전, 1995년 12월 15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으셨나요?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시간이 멈췄습니다. 눈만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그 인턴입니다. 아저씨께 50만 원을 드렸던.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때 태수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2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과연 이 두 사람은 정말 29년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29년 전, 1995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11시 37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3층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흰색 형광등, 깜빡거리는 불빛, 낡은 형광등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초록색이었지만 퇴색해서 회색빛, 군데군데 금이 간, 그곳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 24세,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과 무릎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빠지지 않는 소매 부분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려 보였습니다. 아직 소년 같은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벌써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간혹 흐느끼는 소리. 1시간 전,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를 출산하셨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그 말. 딸이에요? 정말요?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3.2kg의 건강한 아기예요. 태수는 분만실 밖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땀에 젖은 머리,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이래요. 응, 들었어. 고생했어.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아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수는 신생아실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한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아기. 태수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우리 딸.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태수는 신생아실을 떠나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통장을 펼쳤습니다. 34만 7,520원. 태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출산 비용으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태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둘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왔습니다. 직장도 불안정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무능해서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27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명찰. 서울대병원. 인턴 정민호. 흰 가운은 새 것처럼 하였습니다. 풀을 먹인 듯 뻣뻣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 자국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 출산하셨다고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시는 거예요? 기쁜 날인데.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쁘긴 한데 너무 무서워서요. 무섭다고요? 제 딸이 방금 태어났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변번한 직장도 없어요. 태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통장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민호는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기를 키운다고?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어요. 어떻게든 키울 겁니다. 굶기지 않을 겁니다.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겁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는 그해 3월 인턴으로 막 발령받았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의사의 길을 시작한 청년. 27세. 태수보다 3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24세. 자신보다 3살 어립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어깨는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민호는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호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다시 3층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이거 받으세요.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태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도로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니, 선생님. 이런 큰 돈을. 아기 분유라도 사시라고요. 민호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주는 축하금이에요. 선배요? 네. 민호는 웃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빠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신처럼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제게 주는 교훈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딸 잘 키우세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당신 딸이 자라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태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태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연락처라도.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어요. 그냥 딸 잘 키우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겁니다. 민호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딸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50만 원. 누군가에겐 한 달 용돈. 하지만 태수에겐 생명줄이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세어봤습니다. 태수는 그 돈을 아내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딸 분유를 살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할 거야. 더 많이, 더 열심히. 우리 딸 굶기지 않을 거야. 이 은혜를 꼭 갚을 거야.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 그 청년의 연락처, 단지 기억나는 건 흰 가운에 쓰여 있던 명찰, 인턴 정민호. 언젠가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29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인턴이 선생님이었습니까?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그 젊은 의사를. 네, 저 그때 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민호고요. 선생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년간 찾았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름만 알고 얼굴도 희미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태수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딸은 잘 키우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그 돈으로 분유를 샀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아이를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29년. 그 세월 동안 태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딸을 무사히 키울 수 있었을까요? 1996년 봄. 태수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일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공사가 멈췄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힘들어도, 더 위험해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문 구인 광고 탄광 인부 모집글을 봤습니다. 생각했던 금액 이상이었습니다. 태수는 강원도 태백으로 떠났습니다. 탄광은 숨 쉴 때마다 먼지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곡괭이로 석탄을 캤습니다. 쾅, 쾅, 쾅. 하루 12시간. 노을이 졌습니다.
태수는 매일 저녁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버스를 타고 토요일 아침 서울 도착. 집에 가면 딸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빠 왔어, 우리 딸. 아빠 왔어. 하지만 일요일 저녁이 되면 또 떠나야 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다리를 붙잡고 미안해, 수아야. 아빠 일하러 가야 해. 싫어. 아빠 가지 마. 태수는 딸을 떼어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자랐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태수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더 컸습니다. 2001년 6월 15일 금요일. 태수는 그날 조금 일찍 퇴근할 계획이었습니다. 딸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오전만 하고 갈게요.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딸 생일이라며? 네, 초콜릿 케이크 사갈 거예요. 오전 10시 37분. 태수는 갱도 깊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5명과 함께 곡괭이로 석탄을 캤습니다. 쾅! 그때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으악! 태수는 돌더미에 깔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큰 돌에 끼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도 끼었습니다. 헤드랜턴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 먼지만 날렸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지는 고통. 으악.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빼냈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가 달려왔습니다. 생존자다. 태수는 구조됐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광산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면 안 됩니다. 태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퇴직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가게를 차릴까? 작은 식당. 하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트럭. 5년간 광산에서 일하며 트럭 운전을 받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트럭. 농산물을 실어 나르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태수는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농가를 돌며 농산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태수는 10년 동안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 사이 딸은 자랐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농사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농사요? 응. 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중간 상인 없이 바로 팔 수 있잖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태수는 경기도 양평에 작은 밭을 샀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갔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수는 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년엔 잘 될 거야. 올해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밭에 주저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47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나이가 20대 배달 기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태수는 10년간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2월 14일 29년 태수가 딸을 위해 달려온 시간입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9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호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분 거리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그녀는 배달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배달 기사의 GPS 위치. 10분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그녀의 이름은 박지은, 42세. 그녀는 걱정이 되어 코트를 제대로 여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추굽이 눈 쌓인 길을 밟았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100m쯤 걸었을까? 골목길 끝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두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낡은 배달복, 다른 한 사람은 고급 코트를 벗어 상대에게 걸쳐준 채 베이지색 터틀넥 차림.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혹시 배달 기사님이세요? 지은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식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은 재빨리 다가와 태수를 확인했습니다. 상처난 손, 반창고가 붙어 있는, 찢어진 무릎, 거즈로 감은. 많이 다치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분이 치료해 주셔서. 그때 지은이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50대 중반, 거친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 화면. 배달 기사 이름 강태수. 15년 전부터 찾고 있던 그 이름. 강태수 씨, 맞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제가 찾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태수는 그 여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태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희는 15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15년 전이요? 네. 2009년 12월 20일. 한강 반포대교에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 죽으려고 했었죠.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는 정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한강 다리.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전 2009년 12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 17분 한강 반포대교. 차가운 바람이 강 위를 휩쓸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다리 위,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27세 박지은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 금융위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친구 회사 보증을 섰습니다. 20년간 살던 집,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12월,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지은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때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지은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 왜요? 왜 막는 거예요?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왜 제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저도 당신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일도 잃었어요. 엄마가 아파요. 암이래요. 위암 3기. 근데 저는 치료비가 없어요. 2천만 원. 은행도 안 빌려줘요. 친구들도 다 어려워요. 그 남자는 한참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14년 전 딸이 태어났을 때 당신처럼 무서웠어요. 돈도 집도 없었죠. 그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이 50만 원을 주셨죠. 그 돈으로 딸 분유를 샀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 남자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키우겠다. 14년이 지났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죽을 뻔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구하죠? 일단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 남자는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리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리 아래 24시간 식당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게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밥이에요. 지은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0만 원.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세요. 아니에요. 이런 큰 돈을. 지은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은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14년 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세요. 뭐죠? 언젠가 당신도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게 갚는 겁니다. 지은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을게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강태수입니다. 강태수? 지은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떠나는 눈 내리는 강남 골목길.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 정민호, 박지은. 배달앱에서 우연히 강태수라는 이름을 봤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혹시나 해서 주문을 넣었어요. 그리고 GPS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10분째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왔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태수 씨였어요. 태수는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 그때 그분이, 네, 저예요. 지은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가 주신 50만 원으로 엄마 첫 치료비를 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은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술 예약금입니다.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 지은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후원단체에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SNS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지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위암 3기입니다. 사진과 함께 어머니의 진단서, 병실 사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1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작은 돈들이 모여 큰 돈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익명, 500만 원. 지은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익명이 바로 송현우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자. 지은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5년 후, 지은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지은은 이사가 되었습니다. 15년 후, 지은은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놀라워요. 29년 전 제가 태수 씨를 도왔고, 14년 전 태수 씨가 지은 씨를 도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났네요.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눈 내리는 밤, 세 사람은 민호의 집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태수 53세, 배달기사, 정민호 55세,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박지은 42세, 중소기업 부사장,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세 사람. 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9년 전, 민호가 태수에게 50만 원을 줬습니다. 15년 전, 태수가 지은에게 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민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민호는 병원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70대 후반 남자. 하지만 그 환자는 특별했습니다. 이름 송현우, 나이 78세, 직업 대한그룹 명예회장. 왜 일반 병실에 계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VIP 병실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게 낫지. 그 환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앞날이 길잖아.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왜 일반 병실에 돈이 많다고 특별 대우 받을 필요 없어. 송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사람이야. 민호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송현우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회진 외에도 개인적으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혹시 29년 전에 산부인과 인턴이었어요? 어느 날 송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 누구요? 박지은이라는 여자. 민호는 놀랐습니다. 박지은 씨를요? 응. 그 친구가 15년 전에 한강 다리에서 나쁜 생각을 하다가 어떤 남자한테 구조됐대. 그 남자가 강태수라는 사람인데. 강태수?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강태수라는 사람이 29년 전에 맞아. 병원에서 딸을 낳았대. 그때 어떤 인턴한테 50만 원을 받았다고. 민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지은 씨가 그 사람을 15년째 찾고 있어. 송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기로 했지. 어떻게요? 지은 씨가 배달 앱을 확인해 봤는데 강태수라는 이름을 발견했대. 그래서 내 집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혹시 그 사람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물론 확률은 낮지. 서울에 배달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송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라면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늘 정말로 태수가 왔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까지. 당연하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15년간 찾았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9년 전 그 복도에서 만난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딸을 잘 키웠는지 궁금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9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희생.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사실 오늘 한 분을 더 모셨어요. 누구요? 송현우 회장님입니다. 송현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대한그룹 명예회장 송현우 이사장님입니다. 태수와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송현우는 태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강태수 씨군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직접 뵙는 건 처음이지만 당신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사실 저와 지은 씨는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제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와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치료 잘 받으세요. 깔끔한 정장 차림, 품위 있는 말투. 하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대한그룹 명예회장님이시래. 제게 서열 8위 안에 드는 분이시잖아. 그런데 왜 VIP 병실 안 쓰고 일반 병실에 계시는 거야? 본인이 원하셨대. 다른 환자들이랑 똑같이 대해달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외된 환자들을 먼저 찾아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우십니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저는 제 엄마를 또 살릴 수가 없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먼저 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은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엔 당신처럼 힘든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후원단체에 연락했습니다. 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지은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익명으로 거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송현우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이사장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빚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였죠.
1994년 12월 24일. 28살 한창 꽃다운 나이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천억 원이 있어도 제 아들 하나 살릴 수 없다는 거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할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희망나눔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았다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30년간 이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저는 감사받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제 스스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돕는 겁니다. 태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강태수 씨, 할아버지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와 지은 씨가 당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9년간 가족을 위해 달려온 이야기를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제가 가진 돈이 많다고 해서 당신보다 위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를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희망나눔재단 직원 채용 제안서입니다. 태수는 놀랐습니다. 저를 재단에서? 네. 환자 지원 팀장직입니다. 하지만 저는 배달 기사인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9년간 생명을 배달해온 사람이에요.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재단에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이건 강남에 있는 제 소유 아파트예요. 34평입니다. 이걸 왜 제게? 짧은 신혼집으로 쓰세요. 태수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지은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29년 전 민호 선생님이 태수 씨에게 준 게 뭐예요? 50만 원이었죠. 하지만 그게 태수 씨에겐 희망이었잖아요. 그리고 15년 전 태수 씨가 제게 준 게 뭐예요? 역시 50만 원. 하지만 그게 제겐 인생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수 씨에게 희망과 인생을 돌려줄 차례예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태수 씨, 29년간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돼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딸수아. 태수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딸의 목소리. 걱정이 묻어나는. 아, 미안. 조금 일이 생겨서.
괜찮아? 다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태수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딸 사진이 들어있는, 그래, 곧 들어갈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강수아, 29세.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팔을 잡고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29년 전 병원에서 처음 안아봤던 그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29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태수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29년 광산, 트럭, 농사, 배달.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한 배달 기사에게 건네진 코트 한 벌과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친절이 29년의 시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작은 친절도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태수 씨는 29년간 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넨 친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29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달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